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책의 조의준입니다. 오늘은 제가 출장을 나와 있는 관계로 이렇게 조금 편한 복장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첫 소식은요.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미국 정부가, 그리고 사실은 이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캐나다나 유럽이나 이런 나라에서도 다 적용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시피 중국의 위구르족 탄압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사실은 이게 중국에 대한 압박 카드일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인류 보편적인 소수민족이나 저희 저항 세력에 대한 인권 탄압에 대해서 저항하는 법이기도 한데요. 이걸 단순히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거라고만 보이지 말고 우리가 인권적 측면에서 모두 다뤄야 될 법이라고 본다면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이란 거는요. 기본적으로 위구르족, 그러니까 신장 위구르 지역 있잖아요. 중국에. 거기서 만들어진 물건은 모두 위구르족의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졌다고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당히 강한 법이죠. 실제로 중국에서 지금까지 여러 폭로가 나왔습니다만 위구르족들을 어떻게 재교화한다면서 집단 수용소 같은 데 넣어놓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한테 강제로 일을 시킨다든지 이런 일이 있고 그로 인해 견디지 못한 사람들은 죽어가고 이런 보고도 올라왔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고 거기서 어떤 식으로든지 강제적으로 노동을 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인권 유린의 측면이 큰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모든 걸 잡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한 140 몇 곳, 144곳인가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그런 미국 정부가 정한 회사들에서 오는 거는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을 강력하게 적용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위구르 지역인 게 확인되면 잡는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좀 의미 있는 통계들이 나왔는데요.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을 적용한 미국의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액수는 줄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과거는 완제품이나 이렇게 큰 물건을 잡으니까 액수는 컸지만 건수는 작았는데 건수가 늘면서 액수가 줄어든다는 건 이제 완제품이 아니라 중간재나 부품까지 단속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 기업들이나 어느 나라든지 중국산 부품을 쓸 때 그게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왔는지를 잘 살펴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미국 세관국경보호청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미국으로의 수입 선적 중 총 5,806건이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에 따라 통관이 거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선적의 총 가치는 5,560만 달러, 795억 원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795억 원이 그러면 많지는 않은 겁니다. 그런데 5,800건이다. 그러면 작은 금액이지만 만들어지면 다 잡아냈다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재밌는 거는요. 5,806건 중 5,725건이 자동차 및 항공우주 산업 분야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자동차 및 항공우주 산업 분야가 하나로 묶여 있어서 그렇지 대부분 자동차 회사일 걸로 보입니다. 왜냐 신장 위구르 지역에 자동차 회사들, 투자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폭스바겐도 거기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서부 개발을 하면서 자동차 회사 같은 것도 거기 많이 세웠죠. 그래서 그 부품들이 이렇게 오다가 많이 걸리는 겁니다. 이는 전체의 약 98.6%에 달하는 수치고요. 이에 비해 의류, 신발, 성료 제품군의 거부 건수는 597건에 불과하답니다. 왜냐하면 신장 위구르 지역 의류, 신발, 섬유가 굉장히 발달해 있는 이유가 중국의 최대 면화 산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한 3위 정도 하는 면화 산지예요. 신장 위구르 지역이요. 날씨도 건조하고 이 면화를 따기 최적의 조건이 갖춰진 곳인데요. 그런데 그런 면화나 의류 신발 제품이 아니라 자동차, 그다음에 항공우주 산업 분야에서 발생했다는 거, 특히 그런 부품으로 갔다는 거는요. 상당히 이제 미국이 아주 구체적인 부품들까지 다 잡아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의 집행 초점이 과거 전자제품 의류 중심에서 복합 제조산업 부품 공급망으로 확대되고 있는 현상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크냐면요. 자동차 항공우주 산업 관련 거부 건수는 이번에 5,800건이 넘었는데 작년에는 145건에 그쳤다고 합니다. 거의 한 40배가 넘게 늘어난 건데요. 다른 걸 보면 또 얼마나 이게 드라마틱하게 바뀌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미국 세관은요. 1,977건의 수입 선적에 대해서 통관을 거부했는데요. 이거는 지금 5,800건이라는 걸 보면 약 한 3분의 1보다 조금 더 많은 거잖아요. 이때는 전자제품이 755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의류, 신발, 섬유가
267건, 산업 제조자재가 249건이었는데 드라마틱하게 바뀐 거죠. 그리고 올해는 이렇게 해봐야 5,800건이나 했다고 하는데 적발된 총 가치는 5,560만 달러였잖아요. 근데 작년에는 1,977건을 적발하고도 2억 4천만 달러나 훨씬 많은, 거의 5배 정도 되는 금액이었던 거죠. 이런 걸 보면 큰 것들 완제품이나 뭐 전자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잡히기 때문에 이제 기업들이 그거는 손 떼고 이제 작은 부품이나 이런 걸 보내고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미국이 다 잡아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2025년에 이런 수치는 단순히 증가한 건수를 넘어서요, 강제노동 방지법의 집행 범위가 고부가 소비재에서 산업 공급망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항공우주 산업에서의 급증은요, 중국 신장 지역에 생산된 알루미늄, 마그네슘, 전장부품 등 핵심 소재의 사용 가능성에 대한 미국 세관의 조사 강화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이번에 에이펙에 참석하려고 한국에 왔다가 북한 김정은을 못 만나고 갔잖아요. 그래서일까요? 미국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거의 제재를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제재를 하고 있는 것은 미국 행정부 안에서 뭔가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은요, 이 제재 리스트를 쌓아놓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가 언제 어떤 상황이 되면 이런 회사들을 제재하겠다고 계속 정보를 쌓아놓고 있고요. 그거를 미국 재무부나 국무부만이 하는 게 아니라 민간 기관들도 같이 하고 싱크탱크들도 같이 연구해서 그 제재 리스트를 쌓아놓습니다. 국무부에서는 아예 유엔에 제재 요청을 하고 재무부에서는 북한의 IT 범죄 관련 개인과 기관 총 10곳을 제재를 했는데요. 사실 뭐 이렇게 북한의 이런 개인과 기관을 제재하는 게 북한에 타격을 줄 리는 없습니다. 북한은 이미 너무나 오랫동안 제재를 당해왔기 때문에 이게 본인들한테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미국이 상징적으로 나 화날 것 같아, 이렇게 안 나오면 내가 화낼 거야 라는 걸 보여주는 움직임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정부는 4일이요, 미국 시간입니다, 북한의 불법 사이버 범죄 및 IT 노동자 사기를 통해서 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북한 국적 개인 8명과 기관 2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들은 암호화폐를 포함한 자금 세탁, 해외 위장 취업, 북한 해커 활동 등을 통해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무부도요, 그 전날이죠, 3일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를 통해서요, 북한산 자원이 불법 환적에 관여한 제3국 선박을 제재하겠다고 밝히는 등 미국이 갑자기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건데, 이거는 뭐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유는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못 만나고 왔기 때문에 이제 북한에 대한 압박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걸 김정은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김정은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트럼프 1기 때 판문점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날 때도 김정은이 끝까지 안 만난다고 하는 걸 미국의 고위 CIA 관료가 직접 판문점에 가서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나를 찍어서 위로 올려라, 우리 대통령이 오고 싶어 한다 라는 거를 정말 판문점에까지 가서 설득을 해서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해도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칼을 꺼내 들면서 북한한테 보이는데요. 뭐 제가 북한 김정은이라면 콧방귀도 아낄 것 같습니다. 뭐 어차피 다 완전히 막혀진 나라에서 거기 뭐 해커들 몇 명 제재하고 이미 제재당한 자기네 나라 은행 또 제재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미 북한은 FATF가 자금 세탁 방지 기구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뭐 제재를 하고 안 하고 다 떠나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비밀리에 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없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 제재는 좀 어느 정도 상징적이라는 걸로 보면 되는데요. 이 개인 8명과 기관 2곳을 제재하면서 누구를 했냐라고 보면 북한의 은행을 하고 있는 장국철과 호종선이란 2사람을 지목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미국 제재 대상인 제일신용은행, 북한은행인데요, 제일신용은행을 통해 암호화폐를 포함한 자금 530만 달러 상당을 관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자금 중 일부는 미국인을 겨냥한 북한 랜섬웨어 공격과 IT 노동자 수익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번 제재에는 조선 망병대 컴퓨터 기술 회사와 거 사장 우용수라는 사람도 포함됐다고 합니다. 망경대 컴퓨터 기술 회사는요, 중국 선양과 단둥에 위치한 북한 IT 인력을 파견해서 불법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위장하기 위해 중국인을 명의 대리인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금융 시스템을 우회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북한이 IT 인력을 키워가지고 그리고 해커를 통해서 외화 수입을 확보해온 건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니까요. 그런데도 이제 이런 거를 미국이 지켜보다 이번에 야, 우리 알고 있어. 이런 의미에서 이런 제재를 하는 겁니다. 재무부는요, 미국 재무부입니다. 이번 제재와 함께 북한의 금융 네트워크도 정조준했는데요. 북한의 금융기관 류정신용은행도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류정신용은행은요, 북한의 외화 수익에 송금 자금 세탁 및 해외 노동자 금융 거래를 지원해 온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등중국, 리진혁, 정성혁, 한홍길, 허용철, 최춘범 등 러시아에서 활동 중인 북한 금융기관 인사들도 이번에 포함됐다고 합니다. 대부분 미국의 제재 대상인 대성은행이나 고려상업은행이나 이런 데서 파견 나간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들인데요. 이렇게 한다고 크게 달라질 건 없겠지만 어찌됐든 미국이 화났다는 거를 이런 식으로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은 유엔에 북한 석탄을 불법 수출할 선박 7척의 제재를 요청했는데요. 이게 유엔에 제재를 요청한다고 이 유엔이 되겠습니까? 지금 유엔은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이 하는 거라면 다 반대를 하고 있고요. 특히 러시아가 지금 북한이 파병까지 했는데 이거를 제재하겠어요. 이 말은 미 국무부 바보가 아닌데 이렇게 한 거는요. 본인들의 어떤 명분 쌓기라고 보입니다. 이제 우리 가만 안 있을 거야, 압박할 거야 라는 명분을 쌓기 위한 거로 보이는데요. 금방 전해드린 거와 똑같습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을 중국에 불법 운송한 제3국 선박 7척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석탄과 철광석은 이 수출하는 게 거의 금지가 되어 있거든요. 농산물, 수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일정 쿼터가 지나가면 모두 불법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국무부가 이렇게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대놓고 한 것은 우리가 다 널 지켜보고 있다라는 걸 또 강조하기 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무부는 3국 소속 선박 7척이 해상 환적, 위치 정보 조작, 그다음 부유식 크레인 사용 등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불법 수출을 은폐했다고 밝혔고요. 특히 시에라리온 국적의 선박 플라이프리는요. 지난 5월 말 북한 인근 해역에서 북한 선박들로부터 석탄을 환적한 뒤 6월 중순까지 중국 웨이팡 항구에 하역을 왕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선박 카지오는요. 북한 남포항에서 출발해서 중국 베이양 항으로 석탄 또는 철광석을 운송한 것으로 보이고요. 위성사진 분석 결과 해당 선박이 베이양 항에서 석탄을 하역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금방 위성사진을 분석했다는 걸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다 네가 하는 거 뭐 하는지 보고 있다라는 거를 지금 북한에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걸 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에이펙 참석 이후에 다시 또 아시아에 특히 대한민국을 둘러싼 지정학적 변화가 어느 정도 있을 수도 있다는 게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또 미국이 긴장 고조를 통해서 북한과 어떤 또 돌파구를 찾으려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건 트럼프 1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이런 트럼프와 북한 간에 이제 밀고 당기는 게임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우리도 한번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